야, 오늘 우리 대백 앞에서 만나자. 기사님, 시내로 가주세요. 대구 시민이라면 다 통하는 바로 거기죠. 오늘 시민의 품격은 바로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친구들이랑 갈 때 없으면 시내 가자 이러면 동성로 와가지고 학생들의 모든 추억들이 만들어지는 곳. 신나는 거? 부산하면 서면 이런 느낌이니까 대구도 동성로 이런 느낌이었어요. 동성로는 밤이 돼도 불이 꺼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주말 되면 동성로로 친구들이 모이고 제가 대구에 있는 한 계속 와야 되는 곳. 오늘은 대구의 중심지이자 젊음이 모여드는 곳이죠. 바로 동성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성로를 사랑하는 건축가십니다.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도현학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 산 지는 한 20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대구 읍성 내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건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도현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은 대구 MBC에서 너무 익숙하신데 대구 시내 진짜 얼마나 누비시고 대구 시민들을 정말 많이 만나셨죠?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제 삶의 대부분이 뚜벅이 삶이기 때문에 동성로를 굉장히 많이 나갔었습니다. 아마 제 삶의 앞으로의 지표나 철학도 아마 동성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자부심도 있는 김혁입니다. 예, 정말 저는 동성로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가슴이 벌써 좀 일렁일렁하고 막 엉덩이가 들썩거리면 좀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우, 전 동성로 생각하면 가슴이 이제 쿵쿵쿵 뛴다는 느낌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친구 약속을 그 제일서적 아시나요? 네, 그렇죠. 거기서 많이 모르는 약속을 사람. 잡았는데 그 당시에도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 친구 올 때까지 책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정말요? 예, 저 문학도였기 때문에. 저는 아까 네. 쿵쿵쿵 하시길래 아 동성로에 나이트 많이 가셨나 보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일서적 앞에 그렇게 계시면은 저같이 학구파들은 책 사러 들어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약속 시간 지키는 사람들 때. 저는 뭐 중파 앞에서 보자라고 하면 근데 중파 앞에 조금 공간이 있어요. 예. 근데 가면 다 만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뭔가 잘못한 게 없으신 모양이네요. 가조사 앞에 좀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났는데 혜혁 씨는 어디 가셨어요? 저는 아주 중파하고 멀리 있는 하늘극장에서 만났죠. 항상 비 올까 봐 차막 끝에서 기다렸던 기억도 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보는 재미가 있죠. 굉장히 사람 있었어요. 구경하는. 그래서 내일은 저 따라 해봐야지. 저 신발 사야지. 뭐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 장소를 거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파는 만나서 올라가고 한일극장 만나서 내려오면서 놀았던. 저는 파출소가 싫어서. 예전에 그 대백 앞에 그 분수대하고 시계탑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시계탑에 대한 기억이 아.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 없고 손목시계도 없지만 그 시계탑을 보면서 정확히 시간을 맞춰 만났잖아요. 예. 시계탑 틀렸다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잘못됐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두 틀린 거니까 괜찮아요. 대백에서도 그 층층이 계단이 있으니 친구가 거기 묻히지 않고 얼굴을 이렇게 빼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녕 하고 만나고 또 너무 붐빌 때는 그 연문인가요? 그죠. 그쪽 가서 기다리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가 다 이해한다는 거? 네. 이 한마디로 통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경험입니다.
제가 처음 대구 와서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동성로입니다. 그때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0년 전에. 예. 예, 당연히. 그리고 거기서 먹었던 그 빨간. 네네 붉은 오뎅. 예. 그게 지금도 기억나고요. 우리 붉은 애들도 오뎅이나 많은 거 없습니다. 양념 오뎅 네. 맞죠? 양념 오뎅이죠. 오뎅이나 많은 예, 예. 붉은 빨간 오뎅 양념. 그러면 이건 좀 추억이 약간 사라져요. 그렇네요. 예, 양념 오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명 이름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 동성로일까라고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렇겠죠. 사실 한 번도 이게 왜 동성로일까? 동성로의 성이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동쪽의 성이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성로, 서성로, 북성로까지 이어져서 2.7km 정도의 옛날 읍성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신장로가 생긴 거예요. 그 대구백화점하고 중파 사이에 옛날에 동문이 있었다고. 네. 그 표지석이 딱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면 동성로 나가서. 그러니까 그 역사적 장소를 이렇게 요만한 바위에 새겨놨어요. 여기가 무슨 자리다, 무슨 자리다 이런 게.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게 그 장대석이에요. 장대석은 그래도 동성로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정체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저희들은 이제 이 장대석이 사성로를 다 둘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성로에도 딴 건 모르겠는데 그 장대석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대석 가운데 보면 10m마다 뭐 이렇게 뭐 하나씩 있어요. 표식이 이게- 있어요. 이게 10m를 표시하는 거. 이게 네. 요만한 네모나만한 네, 그 동판. 포스트잇 크기의 동판이 그렇죠, 있는데 예. 그게 대구읍성 모양이죠. 맞습니다. 맞더라고요. 대구읍성 모양이고 막루라 그러죠. 이렇게 성 위에 보면 이렇게 그 대포 같은 거 쏘려고 네, 하는 동물을 하게 동물. 네. 그런 거가 어떤 식으로든 읍성에 좀 흔적을 남겨보자.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아 이게 읍성이구나. 또 이게 이게 표식이 또 그런 걸 의미하는구나라고 하면 대구 읍성에 대한 어떤 기억이 또 현대인들 또 어린 학생들 포함해서 시민들도 느끼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이게- 디자인 의도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뭐 동쪽의 별 막 이런 식으로. 그 성을 네, 별성자로 네. 그냥 이제 우리가 또 대구가 동쪽이잖아요. 네. 서울 중심에서 볼 때 동쪽의 별이 여기 다닌다 그것도 뭐 이런 맞는 식으로 얘기네. 지어내고 했었죠. 그렇게도 괜찮네요. 지어내고 했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는 그 자부심 같은 빛나는 곳이었다. 긍정적인 생각을 그죠, 떠올리게 그죠.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대구는 되게 독특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근대화될 때 모든 그 다른 관이라든지 이런 근대 시설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도심이라고 하는 외곽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대구가 읍성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뭐 도청부터 시작해서 뭐 은행, 백화점 다 그 읍성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전통과 근대가 이게 같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네.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그 읍성이라는 것들이 대구 시민들이 그렇다면 이게 성이었구나라는 거를 존재 자체 모르게 된 것이 결국에는 또 일제 잔재 아닐까요? 1907년도에 사실 읍성이 박중량에 의해서 고종의 뭐 승인도 받지 않고 사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 당시 박중량 지금 말하면 시장이죠, 시장. 시장이죠. 네, 시장이죠. 근데 고종이 반대를 그렇게 했대요. 읍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니까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조선 고종은 정부는 계속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반대를 했죠. 당시 일본인들이 자기 상권을 만들려고 네. 북성로를 무너뜨리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박준하가 굉장히 친일파지 않습니까? 당시에 읍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혼날까봐, 예. 자기가 처형을 당할까봐, 가족에게 해가 갈까봐 자기 가족들은 일본에 다 보낸 거예요. 무너뜨리는 아 거예요. 그렇게까지. 미리 다 보내. 그때 이미 백작에 받았거든요. 네. 지위를 형성했는데 자, 대구 인부들에게 자, 몇 월 며칠 날 대구 읍성 무너뜨릴 테니까 모여라. 급여를 주겠다. 대구 사람들이 안 갔어요. 그게 대구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그렇죠. 표시였네요. 그래서 박중량이가 부산에 있는 인부들을 밤에 데리고 와서 다 무너뜨린 거죠. 그거를. 실제로 박준영이는 대구 사람이 아니죠. 예, 다른 지역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오히려 다른 지역이니까 오히려 더 반대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그거를 철거를 하려는 목적이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이유는 사실 대구역이 바로 인근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대구역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물자들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상인들이 어쨌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성이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저 읍성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뭐 대구만은 아니고요. 전국의 읍성이 사실 일제히 그때쯤에 다 없어집니다. 거의 다가. 그렇군요. 대구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 귀중한
문화 자산인데 대구 읍성이라는 그렇죠.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일제에게는 진입 장벽이 되니까 이걸 밀어버린 그렇습니다.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곳이 결국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또 상권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또 군사 요충지였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군사 요충지 중에서도 이 동성로는 우리가 모르는 아주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다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저도 잘 몰랐는데 거기 교수대가 있었대요. 네. 이게 교수님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 살벌한 거죠. 처형됐다는 형벌 거죠. 어. 할 수 있는 나무가 있고 그런 곳이 교수대라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나 정말 궁금하다. 바로 그 한일극장 예, 그 인근에 어쨌든 거기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 한일극장에서 우리 공포 영화도 막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 무서운. 극장 안이 좀 컴컴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좀 귀신 몇 분도 좀 뵀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극장은 다 컴컴합니다. 예. 분명히 봤는데. 뭐 군사 요충지 그리고 또 상권의 중심지. 그런데 사실 지금의 동성로는 아니었죠. 상권은 그 이전에 북성로가 더 번화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일 먼저 아마 상권이 횡성된 곳은 향촌동일 거예요. 왜냐하면 경상 가명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발달했을 거고요. 향촌동은 뭔가 좀 예술스러운 느낌이 좀 그렇죠. 나잖아요. 이름부터가 뭔가 왠지는 중절부를 쓰고 예. 코트를 예. 입고 예. 뽀글뽀글 주전자에 물이 끓어오를 때 커피를 마시며 샹숑을 듣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한국 전쟁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구역이 있고 물자가 많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유통됐다. 그랬겠네요. 그곳에 상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또 미군에 썼던 물자 같은 것들도 소통이 되면서 지금 같으면 약간 이태원 같은 분위기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교동이? 예.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물자들이 소통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대백이라고 하는 그 대백 본점이 동성로 이 아래쪽에 생기게 되면서 상권이 이제 그쪽으로 사실 옮겨진 게 된 거죠. 이 북쪽에 있던 번화가가 한순간에 이제 그 한 몇백 미터 밑으로 확 내려와 버리는 바로 그때가 1969년 12월 26일 대구백화점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저야 뭐 태어나서부터 대구백화점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쇼킹했겠는가.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냥 주택가에다가 그냥 하나 짓는 거예요. 그 누가 당시 가겠냐? 동성로 쪽은 그냥 거의 낮은 건물들 일관이었고요. 초가집? 네, 초가집 정도 있었고 뭐 조그만 시장이 하나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구보능 회장이라 해야 될까요? 네. 사장님께서는 거기를 고집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걸 반대했죠. 구보능 회장 왜 저럴까? 왜 저기다가 그 백화점을 지으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미 상권은 뭐 북성로, 그렇죠. 향촌동 쪽이 교동 쪽이 번화가였는데. 워낙에 컸었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아무래도 이제 땅값이 아. 쌌었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대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구에서는 처음일 거라고 봐요. 그 지하에 그리고 지상 9층짜리 그것도 굉장히 모던한 건물이에요. 지금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달랐던 모습이거든요. 당시 그러면 굉장히 이질적이었겠네요. 그렇죠. 초가집과 그리고 높은 그렇습니다. 빌딩. 굉장히 독특한 당시는 굉장히 세련된 네. 이 현대적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서 봐도 그 굉장히 독특한 그런 풍경이었겠죠. 의아하기도 하고 네. 전문가들조차도 갸웃할 만한 백화점의 등장인데 이게 어쨌든 그래도 자리를 잡은 거 아니에요. 어떤 전략이 통했던 걸까요?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찰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시장 가면 흥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로움이 없었던 걸까요? 다시 말하면 뭐 좀 시쳇말로 있어 보이잖아요. 아. 나 안 깎아. 제 돈 주고 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엄마 나 이거 백화점 가서 사면 안 돼. 거기 못 깎아. 맞아요. 그때 그런 얘기 많았어요. 백화점에서는 깎는 거 아니다. 깎을 수도 막 배웠던 없었고. 것 같아요. 근데 백화점 가면 깎는 분 있었어요. 예. 우리 엄마는 깎았어. 그래서. 그래요? 예. 전설적인 인물이시네. 성공하셨어요? 아니 막 막무가내시더라고요. 막무가내. 맞아요. 아. 예. 아니 그러면 초반에는 그 서문시장에서 또 장 보고 이러던 또 시민들이 좀 지갑을 열기가
정찰지였다 하더라도 시장보단 비쌀 거 아니에요? 맞죠, 비싸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했지만 중요한 날에는 갑니다. 아들 결혼식, 졸업식. 아들 졸업식, 딸 결혼식 할 때는 삼지돈 꺼내서 대백 가죠. 이제 가서 예쁜 거 사서 안녕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거는 무조건 백화점 가서 사야 된다라는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전자제품이 백화점에 있는 전자제품하고 어떤 대형 쇼핑몰하고 다르다. 물건이 다르게 물건이 들어간다. 다르다. 똑같은 거지만 재료는 다르다. 가격이 지금도 비싼 의심스러워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아마 먹혔던 것 같아요. 당시 우리 어린이들 기억으로는 그 각 집에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기만으로도 그게 느껴졌었어요. 그 유리문 그 회전문을 회전문 들어가면 맞아요. 확 하면서 시원함. 처음 느껴보는 공기. 또 그 에스컬레이터 타는 재미도 있잖아요. 예, 그거 타러 막 놀러 갔죠. 처음에는 되게 막 조마조마했다니까요. 네. 예. 이게 뭐지 움직이는 계단이야. 엘리베이터는 못 탔어요. 예. 안내하시는 분이 계셔. 아. 뭐야? 두 번 타면 뭐야? 뭐라 했는데 에스컬레이터야. 왔다 갔다 하면 또 그 앞에 있는 그 매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저 애들 좀 나가라고 하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 매력이 있는 거죠. 여기가 좀 더 세련된 곳이고. 그러면 그게 비례해서 그 동네를 간다라는 게 뭔가 좀 내가 오늘 교양 있고 품격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기는 이제 촌이 되는 거예요. 예. 구도심이 되어가는 거죠. 원래 상권을 가는 것이 야 요즘 누가 거기서 노냐. 이렇게 말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시 글로 몰려가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또 시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전 같지만 1969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오직 그 압축적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성공에 목숨 걸었던 시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떤 대리 만족을 주는 나도 이제 이 정도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걸 인정을 해주는 곳으로서 타이밍이 아주 좋았다. 그렇게 향촌동에 있던 그 도심의 기능이 상권이 대백의 등장으로 이제 와 흡수돼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구경을 하든 아니면 정말 가족의 또 중요한 날을 기념하듯 소비를 하면서 또 주변에 먹을거리 또 다른 상권들도 쭉 생기면서 이게 확장이 된 거겠죠. 또 교통이 굉장히 편리했죠. 우리 대구의 특성이 모든 게 다 중앙으로 가도록 다 만들어져 있기 네.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에서 만나면 굉장히 공정하고 거리가 그저 네, 또 동일하니까 실제로 비슷하게. 빠져나가는 교통이 되게 좋았어요. 남쪽으로 가면은 2-1번. 버스 보고 맞아요. 생각나면서 예. 아, 제일 서적 12번도 앞은 있었어요. 제일 서적 앞은 제가 5번을 타고 다녔고. 어머. 그리고 하늘극장 쪽은 108번. 107번, 108번 수성구로 가는 네, 거죠. 그리고 네. 좀 평등했다고 해야 될까? 누군 일찍 오고 누군 늦게 오는 개념이 아니라 되게 좋았던. 그래서 많이들 모였고. 근데 그 말은 좀 반대해요. 뭐요? 누군 일찍 오고 늦게 오고가 아니라 대백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늦어요 꼭. 근데 잘 그때는 모르네. 뭐 삐삐가 없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살짝 그랬기 때문에. 와글와글 모여 있으면은 네. 1시간 이상 차이 나는데도 어디에서 만나요 이상하게 귀신같이 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데 갔다 와도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 저 바람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사실은 만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동성로 가게나 동성로 그 대백 딱 들어가면 왼쪽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거기 밑에 종이가 있었어요, 메모지가. 맞아. 메모지가. 어머. 예를 들어봅니다. 이게 실례되지만 예. 아, 수박이가 안 오는 거야. 약속 시간 7시인데 8시 갈 때도 안 와요.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이제 호프집에 가거나 소주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메모 적어 놓죠. 수박아 어디 호프집으로 간다. 붙여놓으면은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그러면은 거기다가 붙여놔요. 본인이 늦은 걸 아니까 오면은 아하 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 같은 경우에는 떼고 그랬어요. 아.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래도 우리 귀신같이 찾아갑니다. 또. 그렇죠, 그렇죠. 너네들 어차피 거기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단골집이 있어요. 미네노프로 가는 거죠. 아우 미네노프 아세요? 아니요. 아우 몰라요? 미네를 모르시다니. 아니 모른 척 하시는 맥주 거예요. 맛있는 집일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저는 잠깐 소통할 방법이 없었던 시절 그때는 뭐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삐삐가 생기고 나서는 그 앞에 공중전화 박스 타워. 이용해야 맞아, 되는데 타워 레코드 밑에. 네. 워낙 줄이 길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그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았는가가 그렇죠. 의아할 정도로 얼마 전에 공중전화, 그러니까 버려진 공중전화 같은 곳을 지나가는데 너무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공중전화 거는 법을 모르는 거죠. 아 그래요? 모르죠. 우리 사실 동전도 거의 안 만져요. 그 동전이 안 맞아요. 만지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거기서 애인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소통을 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가끔 싸우는 분들도 계셨어요. 빨리 나와서 빨리 나와서. 그리고 오해하는 이제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대구의 특색이 너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어떤 하나의 시내를 가지고 추억을 다 같이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들의 상권이 다르고 다 이제 추억이 다른데 대구는 이제 동성로 하나의 주제로만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여가를 즐긴다라는 거는 다 그쪽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공통된 기억으로 조각으로 맞물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이게 같아요. 부산만 해도 부산 사람들도 나는 뭐 서면 맞습니다. 아니야 난 남포동 남포동.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구 사람 전체가 동성로로 집중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쇼핑하러도 동성로 가죠. 아까 책 사러도 가죠. 그리고 다들 거기서 뭐 회화 공부, 고시 공부도 좀 해보셨죠. 약간 그 신림동 고시원 같은 그런 기능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고요, 맞아요. 그죠? 또 밤이 되면 뭐 삼덕동 이런 데는 네. 또 이제 나이트 문화가 또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면서 뭐 주야 상관없이 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켰던 그런 곳 같고 근데 저는 오창규 선생님이 아무래도 음악 감상실을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포맷이 있는데. 세대가 음악 감상실 있던 세대인가요? 있긴 있었는데 제가 1978년생이니까 이미 제가 학창 시절에 미니 워크라 그러죠. 워크맨이라 그러나. 워크맨. 그러니까 자기가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넣어서, 테이프를 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그때 청소년들은 앨범을 자기가 사는 것이 가장 큰 소비였고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CD 한 장이 10,000원인데 1991, 2년도에 막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워. 그게 타워 레코드라고 아실 건데 그 처음에 생겼을 때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레코드점이 큰 있냐 해. 그래서 거기서 친구 기다리면서 이렇게 헤드셋도 쓰고 음악 감상할 수 있었는데 그럼 가끔은 그런 상상도 하죠. 라붐의 소피 마르소가 그 영화입니다. 근데 이렇게 타워 레코드 얘기도 하셨지만 그 이전에는 거리에 가면 그 노점에서 컴필레이션 앨범이라고 네, 했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아놓은 모음집들도 카세트 테이프로 사고 그러지 불법이 않았어요. 난무하던 시절. 그 당시에 공식적 명칭을 동시에 얘기해 볼까요? 길보드 차트. 길보드 네. 차트죠. 길보드 차트. 많이 팔리는 것은 이렇게 적어서 매직에 적어서 붙여놓기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속은 적도 많아요 거기에. 이제 나는 이제 가요를 듣지 않겠어. 난 비틀즈를 알아버린 거야. 비틀즈가 있더라고요. 아저씨 얼마예요? 2,000원. 딱 가져가서 집에 가서 워크맨 넣고 딱 들었는데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Yesterday. 한국 사람이 불렀는 거죠. 그 필리핀 가수 버전 필리핀 가수 버전도 있고. 기가 막히게 잘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비틀즈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시내에서 다 가능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맞아. 걸어가면 한 10여 분 만에 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리에서 추억이 이렇게 수천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그걸 느낄 겁니다. 시내 돌아다니면 친구를 2-3번을 마주칩니다. 약속한 친구 아니고 다른 그 모듬인 거죠. 창규 오랜만이네 이랬는데 또 빙 돌다가 만나고 빙 돌다가 만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죠. 도시에서 한 장소 하나의 키워드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로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죠. 아 그런가요? 네. 그 대구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일체성, 그 동질감 예. 같은 것들도 아마 그 장소가 주는 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그리고 또 영화 보러 갈 때 지금은 다 여러 곳에 뭐 동네에서 다 봅니다만 그때는 시내를 꼭 가야만 영화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타지 생활을 하다가 가끔 이제 예전에 그 대구 시내 안에 있었던 극장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극장이 조금 너무 깨끗하고 세련되어 다 있잖아요. 똑같죠, 멀티플렉스. 네, 다 멀티플렉스. 예.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요. 옛날 한일 극장, 뭐 아세아 극장, 아카데미 극장, 제일 극장, 그다음에 이제 대구극장, 네, 대구 중앙시네마, 네, 자유극장, 예. 만경관. 홍죽 극장도 있고 뭐 한경관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약간 투박했던 그 극장의 모습이 있거든요. 딱 건물 하나가 있고
이만한 간판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부동산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좋은 자리에 극장 하나만 만들어 놓고 스크린도 간판 하나고. 안 하고 그랬는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극장이 그 안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 극장을 다닐 수 있었고 또 추억이 생긴 거 아닐까. 생각해 보면 굳이 한 건물에 멀티플렉스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 조금 뭐 10분, 15분만 걸어가면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그 자체가 동성로 자체가 하나의 멀티플렉스 극장이었던 거네요. 그렇게 하나가 그렇게 예. 되겠군요. 근데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영화관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다 극장이라 했잖아요. 근데 극장이 극장이라 영화만 그랬죠. 트는 곳은 아니었다. 아. 공연도 많이 했고 가수 콘서트도 콘서트, 하고 연극도 공연, 하고 발표회도 하고 뭐 음악회도 하고.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예, 그때 좀 요새 문화랑 좀 달라서 단관이니까 그 매표소가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1극장에서 제 그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거기서 했었어요. 대단한 반전 영화의 등장이었잖아요. 그 매표소가 밖에 있고 그다음 그 바로 앞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맞아요. 네. 먼저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처음엔 얘기 안 하다가 버스 타고 출발할 때 버스 문 열고 브루스 윌리스가 다 붕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서 있던 사람 무슨 말이야? 모르지. 영화를 보다가 에라이 씨 그게 전부인데 그 너무 영화의 나쁜 전부인데. 스포일러네요. 그렇죠. 스포일러란 말이 네. 그때 없었어요.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 때문에 이 전국에서 이 사고가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일극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와처마. 매표소 앞에 기와처마가 이래요. 비 안 맞게. 맞아요. 그런데 비 오기 전 1시간 전에 벌써 비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2-3살 많은 형들. 갑자기 일회용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비닐 우산, 대나무로 만든 우산을 들고 뛰어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우산 막 뛰어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비 오는 갑다. 대나무 우산. 아시잖아요. 여기서 또 세대가 아니 해방 전 세대가 아니 있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대또래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소학교 다니셨죠. 지금 나이 들키면 안 되는데 처마 끝에 그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비가 그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형들이 이제 목이 쉰 거예요. 아이도 많이 팔았고 그러면은 우산이 아니고 싼 하면서 걸어가던 그런 모습도 기억나요. 맞았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1994년 여름인데 이제 키누 리버스의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말아먹고 어쨌든 기말고사 끝나는 날 친구들하고 이제 그 스피드를 보러 갔는데 줄을 서 있는데 그날 김일성 사망을 김일성 94년. 7월 17일이군요. 그래서 그 호해지라 그러죠. 그 시문을 그냥 주는 거예요. 파는 것도 아니고 호해요, 그냥 호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막 주는 거죠. 어떤 상황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일극장의 가장 중심지니까 내가 그걸 마주할 수 있는 실시간 지금으로 치면 SNS 같은 곳이에요. 네. 그런 추억이 또 나고 그 영화 보는 문화도 그 96년에 이렇게 멀티플렉스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한일극장에서도 이 스피드 저도 봤었는데 영화 보고 이제 박수 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영화 스피드에서는 끝나면 영화를 끝나고 다 박수를 같이 박수를 쳐요. 공연도 중간에도 아니고. 쳐요. 중간에도. 어머. 스피드 이제 그 버스가 그 잘려진 다리를 건널 점프해서 때. 무사히 착시했을 때 전부 박수 쳤거든요. 터미네이터 2를 91년에서 명작입니다.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터미네이터 2 형님이 이제 용광로로 이렇게 쫙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면서 쫙 내려가시는데 그때 전부 기립박수를 막 치는데 제가 건축 전공인데 우리 건축학도들은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건설 현장에서 보면 이제 크레인 기사들 수신호 있잖아요. 네. 예. 이건 내려가라는 뜻이고 이건 올리라는 뜻이거든요. 네. 터미네이터 형님이 나 뜨겁다고 이제 올리가. 어머. 근데 그 사라 코너 누나는 그냥 울고 계시고 그 관객들은 수신호를 기립박수를 치고 있고 알아듣지 못했나요? 그래서 올리라 그러면 올리자 좀. 예전에 극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던 기억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없죠. 뭐 인터넷 예매로 하고 뭐 시간 맞춰서 가고 뭐 이런데 예전에 하염없이 기다려서 영화만 보려면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 안에 또 썸씽이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기억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제1극장의 꼭지단이라고 개봉했을 때는 최진실이 나온다고. 정보석이랑. 예, 예. 그 최진실 그 극장에서
최인실 나오면 막 사진 찍고 그랬는데요. 그 줄이 동성로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한일극장이 사실은 그 한국전쟁 당시에는 무너진 서울 국립중앙극장을 대신해서 국립중앙극장으로 지정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초기에 먼저 처음은 이제 일본인 소유였다가 해방 이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그러다가 또 그걸 다시 그 민간으로 사실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66년도에 이제 한일극장 이름으로 재개장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들이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관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일제 시대에 사실 설계가 되고 그리고 또 공사가 된 그리고 내부의 그 인테리어 재료 같은 것들도 거의 다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만들었을 정도로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뭐 서울에 비교해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 좋았던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공법도 당시로서는 이제 최신 공법이었고 건물의 형태도 좀 특이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그 이전에 지어졌던 극장이나 영화관들 대부분 이제 대칭, 좌우 대칭이면 이건 되게 비대칭에. 둥글게. 네, 그리고 그쪽에 이 원통형 그 탑 같은 것도 네, 있고요. 맞아요. 창문들도 이게 곡선 창이거든요. 당시 이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 창으로 만들어지고 또 군데군데 또 원형 창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구에서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표현주의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쨌든 대구 한복판에 이제 세워질 수 있었던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건물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특이한 거죠.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 사실 대구에 남아 있는 굉장히 그 좋은 퀄리티의 그런 군대 건축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한일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없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뭐 시민의 품격 내지는 도시의 품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건축물이 남아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그 도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사라진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건물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역사도 함께 어떻게 보면은 흐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도시 내에서의 장소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건물만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글쎄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북송로에 있는 뭐 미나카이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굉장히 사진상으로만 봐도 정말 품격 있었을 건물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자리가 특별하게 뭐 다른 곳으로 쓰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걸 왜 없앴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한국 전쟁 때문에 국립극장 대용을 했었다고 그랬었죠. 하지만 그 전에 사실 제가 또 연극인이지 않겠습니까? 연극 보는 선배님도 뭐라 하시 싶은데 연극이 좀 안 한다고. 연극 깃발 흔들던 날. 해방 이후 첫 연극을 바로 한일극장에서 백설이 선생님이 그 당시에 했는데 그분 원래 가수였어요. 근데 이제 극단을 만들어서 처음 그 연극을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좀 보존되어 있었으면 이런 연극사들도 조금 더 기록이 남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사실. 그 지금도 그 내부 사진을 보면 그 2층으로 돼 있었잖아요. 영화관이 그죠? 그럼 어디 뭐 콘서트나 사실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으니까 당시에 3층 규모의 그 정도 객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한강 이남에서는 아마 최고로 아마 컸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 백화점이 올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럴 수도 한일극장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네. 그 변수였던 것 같아요. 한일극장의 모습을 그러죠. 보면서 뒤로 더 확장을 하면 분명히 더 사람이 몰릴 것이다라는 판단이 이 극장이 가진 효과. 당시의 문화를 즐긴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영화만큼 강력한 어떤 그 매체도 없었을 거예요. 박수까지 쳤다잖아요. 기립박수. 동성로 추억 따라 걸어도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동성로의 좀 역사성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여기가 또 3.1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죠. 기념비도 실제로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백에서 중파 중간 지점에 중앙에 뻥 뚫린 만세 모형을 갖춘 기념비가 남아 있습니다. 3.1 운동은 사실 대구에서는 3월 8일 날 만세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끝 지점, 그날의 마지막 만세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던 곳이고 또 대백 앞이었죠. 마지막 그곳이라서 아마 역사적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입니다. 대구 만세 운동의 종착지가 네. 동성로라는 건데 좀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아까 잘 놀았던 얘기 한창 했는데 이런 것도 좀 모르고 좀 다음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그 공간 두 역사가 이질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구는 늘 이곳에서 사람들끼리 모였고 모이고, 예. 중요한 걸 나눴고, 그게 뭐 일제에 대한 저항이든 연애이든 뭐든 간에 시대 여기가 정신을 중심지였다. 제대로 구현했던 거죠. 네, 네. 담고 그게 있는 장소의 거죠. 힘이죠. 시대마다 계속 그 장상 정세의 여러 사건들이 있었으면서 아주 다양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일본 군경에 의해서 사실 탄압받았던 곳이고 또 희생자도 생겼던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고 또 슬픔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는 의미에서는 그게 어쨌든 또 동성로의 또 자산이고 또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를 지키고자 한 사람들 덕택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 너무 멋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종착이 대백 앞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시작은 서문박 시장, 그 왜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 네. 그 앞에 지금 가보면 광장 아니에요. 조그만 곳인데 많죠. 네. 당시에는 굉장히 큰 곳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또 3-4명이 모이면은 탄압당했어요. 유일하게 3-4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은 교회와 학교밖에 없는. 그래서 개성고등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요즘 카피라 그러죠. 출력을 해서 등기로 이렇게 해서 등사로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서부터 만세운동이 시작돼서 출발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좀 안타까운 기억은 중부경찰서 아시죠? 예. 거기 옥상에 기관총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만세운동가들에게 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당시 서장이 그냥 지나가게 해라. 비폭력이지 않냐. 일본인이었는데 다행이다. 예. 통과시켜줬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백 앞에서 그 광장에서 진압 과정에서는 또 희생이 거기서 기마부대와 총기를 들고 있던 칼, 축창을 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해하기도 했었어요. 당시 여기저기 골목에서 동성로 쪽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한 위협감을 겪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무혈 그때 157명이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계속 만세운동이 거기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 일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참 통제하기가 힘든 곳이 또 동성로 안으로 모이는 사람들 같아요. 뭐 골목이 많잖아요. 네, 여기서 빠져나갈 곳도 많고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당시 얼마나 많이 두려울까 싶은데 사실은 그 뒤로 이렇게 만세운동을 좀 통제를 많이 했지만 대백 앞에서의 마지막 3월 8일 만세운동이 끝나고 난 데는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들불처럼 모멘텀이 된 거죠. 쫙 퍼지게 됩니다. 근데 대백 앞에서 좀 그 현장에 있었던 기록을 보니까 총을 쏘고 이럴 때도 계속 비폭력을 했는데 어린 학생이 제일 먼저 쓰러졌나 봐요. 그걸 본 시민들이 막 지객꾼들이 들고 나와버리고 그걸 하지 말라 해도 끝까지 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어서 대구가 가지고 있는 시대를 또 저항하는, 잘못된 시대를 저항하는 정신도 아마 대구에서 대백 앞에서 동성로에서 또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인훈 소설 뭐 광장이라는 네네. 소설에서도 보면은 그 제일 도시에서 중요한 일들은 이제 광장에서 그렇죠.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 동성로가 민주광장 역할을 맞습니다. 많이 한 게 있죠. 네, 저는 아직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사촌 형이 영남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저를 데리고 뭐 집회 장소, 시위 장소에 간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갔는데 막 체류탄을 쏘고 이러고 난 그 방송에서 그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라 그랬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나중에 물어봐서 사촌 형한테 형 그날 그게 6월 달에 나 왜 데려갔니? 도망갈 때 어린애가 있으면 경찰이 안 잡는 거죠. 그래서 다 데리고 87년이면 그 당시가 60 민주항. 네. 항쟁도 대구에서 크게 났어요. 그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유신학원 쪽으로 해서 쫙 펼쳐다가 다시 대백에 모이고 서로 이제 해산하는 집회를 가지고 다시 모이고 그리고 누가 모이자고 하지 않아도 또 와 있고 그럼 또 영남대, 계명대, 경북대 그 당시 효성여대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또 진두하고. 그러고 보면 이제 동성로라는 게 단순히 추억을 품고 어떤 상권으로서의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대구가 어떤 저항의 메시지를 내고 싶을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분출하고 싶을 때 이 광장으로 모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뭐 소수의 목소리들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들은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의 힘이 되는 거니까 동성로 광장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작용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광장이 장소만 있다고 광장으로 의미를 부여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모든 대학에 다 노천 극장이 있습니다. 무대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그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사람이 있고 공간이 있어서 이 동성로 광장, 대백 앞에 그 광장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절실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87년 민주화 항쟁 그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 병원을 다녔는데 네. 아침에 가니까 체류탄 냄새가 엄청 나요. 근데 하루는 다 가요. 저녁에 시위하기 전까지는 또 하루가 가고 또 약간 날이 저물면 또 시위하러 오고 또 체류탄 쏘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럼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어떤 광장의 의미가 어색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한국 정부에 얘기했는 대로 정부는 21일 날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오늘 나눴던 이 이야기들도 지금의 동성로가 앞으로 계속 품어 나가야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 요즘 특히나 불경기라 그런가 동성로 나가 보시면 네. 임대 글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골목 상권도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동성로에서 가게 임대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상 뭐 서울 신촌을 돌아다니는데 임대라고 붙었다고 마음이 막 우컹거리지 않고 근데 동성로니까 맞아요. 뭔가 이 임대라는 단어 안에서도 여기도 이제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 동성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의 시대에는 사실 새로운 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나라가 좀 부강해지거나 좀 그렇게 되면 새로운 것만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한 욕구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대구는 이미 이제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의 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그 시간의 켜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리고 모습이기 때문에 상권이 조금은 다시 이제 향손동 쪽 또는 그 위에 그 교동 지역으로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요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청년을 포함해서 모든 세대들이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것이 절대로 버릴 것이 아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감성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동성로도 여전히 지금도 그 오래된 것이 품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이제 사실 다른 걸로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만 이렇게 씌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것뿐만 벗겨내면 그 지금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사실 이렇게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동성로 축제를 가보면은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물론 컬러풀 축제와 함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만 벗어나서 경산 감리연공원만 가봐도 그곳에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밀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저는 굉장히 함께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앞으로의 100년의 동성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향촌동에 지금까지도 어르신들이 경상 감용에 가 있는 것은 그 당시 젊은 시절의 추억을 여전히 그린다라는 얘기잖아요. 유럽의 어떤 도시들은 그 도시 원형을 보존을 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도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풀어내려고 했을까? 우리는 이미 약간 다 엎어졌고
겨우겨우 뭘 찾아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었어, 여기에 뭐가 있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공간과 문화라는 것은 특정 세대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좀 이렇게 주면서 그런 작은 어떤 이제 뭐 원형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좀 반성 이런 것으로 좀 인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의 동성로가 되는 데서 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또 마침 또 내일 동성로를 찾으시면 우리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열리네요. 때마침. 동성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그리고 5월 12일까지 대구 파워풀 페스티벌도 함께 열리고요. 예, 동성로의 매력을 같이 이렇게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움 세대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내일 불금이니까 친구들아 불금 동성로에서 보자. 시내에서 만나자. 바라건대 저는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거의 매일 사실 동성로를 보고 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했던 향촌동 쪽에 정말 그 노인분들이랄까요? 이제 그런 중장년들이 참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동성로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사실 오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축제에서도 그런 분들을 다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서 개선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서 동성로가 갖고 있었던 그 광장이라는 정체성도 더 좀 뜨겁게 회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벌써 설레이는데요. 네. 도시에서 광장은 뭐 민의의 반영이라 할까요? 시민들의 생각, 뭐 또 정신이 어쨌든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포함해서 당연히 우리가 보존하고 또는 더 키우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 동안 계속 제 머리에 지나가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동성로 거리 아세요? 익숙한 노래인데 서른도의 노래입니다. 소름돋는. 제 기억에 9시 뉴스였잖아요. MBC가 그 뉴스 하기 전에 약간의 짧은 영상 속에 동성로 배경의 화면이 나오면서 서른도의 노래가 이렇게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대한민국 하면은 대구 동성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좀 성장했으면 하는 큰 욕심? 살다 보면 우리 그때로 딱 하루만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약간 눈물이 날 것 진짜 같기도 눈물 날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로 오늘 딱 하루 저쪽 바늘땅에 내려서 시내 친구들하고 약속 장소까지 화려하게 또 심장이 뛰면서 거닐었던 느낌을 진짜 받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시민의 품격한테 약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워만 하지 않고 언제든 가고 싶을 때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곳이 동성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얘기 들으니까 정말 동성로면 다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좀 자신감을 회복하고 동성로의 부활, 무엇을 부활시킬 것인지 이 시간 통해서 찾아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로컬 인문학 토크쇼 시민의 품격. 다음 주에도 지역의 이야기 갖고 돌아오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의 동성